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유인찬 교사입니다. 그 전 발표자들하고 같은 목소리를 제가 또 하게 돼서 좀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해외 석유자원 개발 사업 활성화 및 성공률 증대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튠을 하나 뽑아봤어요. 이 본 세미나하고 내용이 아주 딱 시기적절한 웹튠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 올드 피쉬가 여기 그 영피쉬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물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 영피쉬가 물의 중요성도 모르면서 물이 뭐죠? 이런 아주 요거를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우리 그 세미나하고 아주 딱 주제에 어울리는 웹툰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요거 보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요거 BP에서 나온 자료고 통계가 2012년도 거고 우리나라의 석유 소비량이 약 한 240만 배럴. 지금 2014년에는 240만 배럴을 넘어서 아까는 45만 배럴, 거의 50만 배럴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석유의 소비 패턴을 보면은 오일 앤 가스가 우리나라 그 경제에 차지하는 게 한 5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석탄이 28%인데 이 28%가 대부분 그 화력 발전에 쓰이고 있는데 이 화력 발전이 또 최근에는 초미세먼지가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석유 쪽이 더 늘어나고 이런 석탄 쪽이 줄어들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55%로 지금 우리나라가 석유가 산업 구조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늘어날 전망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중요한 석유를 어떻게 지금 그렇게 평가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료를 또 넘기겠습니다. 최근에 그 오일 앤 가스 exploration, develop production에 대한 트렌드를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아까 이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탐사나 그 생산이 이제는 위도도 고도도 높아지고 하이어하고 심도도 깊어집니다. 워터 뎁스도 깊어지고 그다음에 자꾸 오지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언컨벤셔널 쪽으로 과거에는 석유만 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쉐일 가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언컨벤셔널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작은 규모의 그 석유 그것도 옛날에는 개발하지 않던 거를 개발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세 가지 모토가 최근에 트렌드로 꼽히고 있습니다만은 요 다음에는 좀 바뀌게 됩니다. 2015년도 올 1월 달에 그 CNN 인터뷰를 한 그 밥 더들리 이게 BP CEO입니다. BP CEO가 갑자기 이렇게 유가가 60불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 전략적으로 어떻게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를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북극해 노스시 쪽으로는 좀 생산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북극해 쪽으로는 좀 탐사 활동을 줄이고 그다음에 딥시 쪽으로는 이제 좀 더 줄여야 되겠다. 이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프로스펙트들을 좀 매니징을 하고 딜링을 해갖고 요거를 좀 어떻게 팔고 사고 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이제 전술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recent trend in 최근에 우리 그 E&P의 그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높은 쪽으로 deeper and remote 오지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다음에 과연 unconventional하느냐 이런 거 좀 의문이 들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는 게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가격적으로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아주 굉장히 프리사이즈 그 정밀성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개념을 통한 수익 창출을 가져와야 된다는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는 게 2015년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런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벌써 그 메이저급들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를 좀 들여다보면은요.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그 사이스믹 지하 구조를 볼 때 이제 탄성파 탐사를 하는데 대개 컨벤셔널 탄성파 탐사는
네로우 밴드 그저 음파를 할 때 네로우 밴드를 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와 같이 그 브로드 밴드를 써가지고 지하 구조를 아주 정확하게 디파인을 해내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그 새로운 기술들이 리버스 타임 마이그레이션 리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을 또 적용을 해가지고 과거에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던 이런 데를 아주 정확하게 이미징을 해가지고 그 작은 규모의 프로스펙트를 찾아내는 그런 쪽으로 이제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걸프 오브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렇게 딥시 쪽으로 주로 타겟을 잡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샬로우 쪽으로 갑니다. 샬로우 쪽에서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작지만은 이런 그 새로운 그 프로스펙트들을 잡아내 가지고 그거를 딜을 하고 그거를 매니징을 하는 그런 트렌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인 새로운 석유 산업의 ENDP에 있어서 새로운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에 겹쳐서 요 다음 것도 한번 보셨던 건데요. 지금 아까 요 자료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2013년 거까지 보여드리는데 저는 이제 2014년 월드 베스트 여기 보시면은 석유 회사가 엑산 모빌 하나밖에 탑 랭크된 게 하나밖에 안 남아 있고 전부 뭐 다른 걸로 돼 있으면서 특징이 중국의 컴퍼니들이 많이 약진을 했죠. 거기에 따라서 페트로 차이나가 11호 랭크돼 있습니다. 포브스에서 발표한 100대 기업의 랭크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프렉트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탑 20 랭크된 거를 보면은 벌써 7위에 페트로 차이나가 랭크가 돼 있죠. 이 중국 회사들이 굉장히 약진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게 이제 CNPC인데 그 CNOOC Chinese National Offshore Oil Company가 벌써 12위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약진을 하고 있다는 거면서 또한 중국의 석유 회사들이 약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석유 개발 히스토리를 잠깐 좀 소개를 드릴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런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중국의 석유 탐사의 히스토리를 아시려면은 여기 리슈광 이사광이라는 사람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요 분이 바로 이사광이라는 사람인데요. 요 옆에 분은 뭐 잘 얼굴이 낯익지 않으십니까? 여기 주은래 부주석이 젊었을 때에 파리에서 찍은 사진이랍니다. 근데 여기 이사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북경 지질대학 초대 지질학과 학과장입니다. 이와 같이 석유 전문가고요. 근데 둘이서 파리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아주 굉장한 절친입니다. 1949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정부가 성립된 이후에 여기 이사광 교수가 북경대학 학과장으로 가면서 적극적으로 요 주은래한테 조언을 합니다. 어떤 조언을 하냐면은 만주로 가라. 거기에 석유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은래가 하나의 30명으로 구성된 특공대를 조직을 해갖고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석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석유가 발견된 게 여기 잘 아시는 따칭 오일필드입니다. 1959년도에 이제 이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게 1959년도에 발견이 되지만 그 전에 역사를 보면은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을 하고 이후에 우리나라에 석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서 만주로 갑니다. 그래서 만주에서도 석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기술을 동남아로 돌려가지고 인도네시아로 이제 점령하는 그게 제2차 세계대전으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석유를 중국 사람들은 1959년도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의 석유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 다칭 대경 유전이죠. 대경 유전이 발견이 되면서 요 지역을 전체를 털어서 이제 송료 분지라고 송라오 베이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송료 분지가 현재까지
누적 생산량이 한 130억 배럴이고요. 앞으로도 잔존 매장량이 한 30억 배럴이 더 남아 있는, 현재는 일산 한 80만 배럴 정도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게 60년대 70년대에 중국의 경제를 버티게 한 버팀목입니다. 그런데 요게 그 송려 분지에서 이렇게 석유 개발이 활성화되기에는 요 사람들이 어떤 뭐를 만드냐면은 다칭 페트롤리엄 인스티튜트, 대경 석유 학원을 만듭니다. 여기서 석유 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인력들을 양성하면서 자체 기술로서 이 송라오 베이슨에서 석유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70년대 들어가 가지고 주 활동 무대가 이제 남쪽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뽀하이 베이스입니다. 뽀하이 베이스. 이 뽀하이 베이스는 지금 현재 약 한 250억 배럴이 묻혀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현재는 한 150만 배럴, 일산 150만 배럴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송려 분지에서 이 뽀하이 분지로 넘어가면서 여러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중국 정부는 뭐를 만들기 시작하냐면 Chinese University of Petroleum, 중국 석유 대학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Chinese University of Geoscience, 그 석유 지질 대학을 만듭니다. 중국 지질 대학을 만듭니다. 그 유명한 원자바오 총리가 바로 석유 지질 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국의 석유 히스토리를 보면은 결국은 이와 같이 자국 내에서 석유를 만들어내고 자체 내에서 기술을 개발하면서 인력 양성을 키우고, 그런 인력들을 이용해서 현재는 전 세계로 전방위적으로 페트로 차이나나 CNOC나 이런 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의 석유 전선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까 그 월드 베스트 2014년 걸 보면은 그와 같은 결과를 갖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이런 히스토리에서 결과한 거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의 현상은 어떠냐? 지금 이게 에너지 퍼포먼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성취도가 어떠냐 하는 인덱스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월드 에너지 콩그레스에서 2014년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금 2011년, 12년도에는 72위인데 2013년도에는 85위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주된 원인이 에너지 시큐리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매장량 확보, 생산량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이퀴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85위인데, 참고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45위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16위 정도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85위니까 너무 낮죠. 그래서 이 WEC 보고에 의하면은 한국의 문제는 뭐냐? low production capacity다. 석유를 프로덕션이 너무 낮다. 그 다음에 기술력이 부족하고 기술 인력도 부족하고,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여기에 합당한 85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어제 오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30년 전에도 저희는 이거를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도 요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우리가 풀어 나가는 게 앞으로 우리가 활성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성공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안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은 요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석유 자주 개발 원유 도입률입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쭉 해왔고 이렇게 커왔고, 지금 현재는 2013년도에는 13.5%로 지금 그 산업자원부에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보면은 아이고 뭐 우리도 뭐 성적이 좋으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은 WEC에서 보는 견해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의 그 석유 자주 개발 원유 도입률은 현재 상태에서는 약 한 7%가 맞다는 얘기죠. 7%가 많은데 지금 요 정도 되는 것은 이거 오버그로스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캔슬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그 과성장 돼가지고 그 한국의 그 펀더멘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요거는 과성장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WEC에 의하면 weak fundamental하고 abnormal overgrowth 2009년도 이후에 이렇게 벌어진 게. 그런데 요거를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아마도 이 공기업들의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이런 그 자주개발 원유 도입률을 한 항목을 집어넣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사장님들께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WEC에서 보는 그 견해는 우리나라가 펀더멘탈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된 거는 조금 과성장이니까 이게 우리한테 나중에는 너희들한테 발목을 잡힐 수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거를 잘 해결할 수 있고 펀더멘탈을 좀 강화를 시켜라 하는 의미로서 요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그 해외 자원 개발 좀 틀렸네요. 해외 자원 개발 투자 현황을 보면은요. 2007년도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약 한 130억. 그다음에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한 4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좋은 말로 얘기를 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경영을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뭐 나쁜 말로 하면은 너무 패시브하게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이렇다고 해서 성적만 좋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이 나고 그러면 참 좋습니다. 근데 수익이 안 날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대개 이제 수익률이나 투자율 같은 거는 이와 같이 그 유가가 사이클하게 움직이면서 변동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여기서 보면은 이 석유가 이렇게 가고요. 이 가스 가격이 이렇게 가다가 상승인데도 이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셰일 가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는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석유도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총 현재 우리나라 2000년도부터 1990년도인가요? 92년부터 2010년까지의 그 한 10개 성공한 사업을 갖다가 뽑아 보면은 지금 대개 보면 회수율들이 뭐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뭐 낮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까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투자 회수율이 좀 나빠지는 거고요. 좋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거를 갖다가 좀 그래프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수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것들을 플로팅을 해보면은 대개 이렇게 찍힙니다. 그 다음에 좀 회수율이 나쁜 것들은 대개 이렇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서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 불황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고 저 상승기 때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요거는 지금 한 2008년도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윈도우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보면은 요건 완전히 회수율이 100%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업을 평가를 할 때 이 회수율을 100% 기준으로 딱 맞춰놓고 넘으면 성공, 안 되면 실패, 뭐 이렇게 단순 이분화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조건에 맞춰서 다 각기 다른. 특히 여기 보면은 2000년도에 들어간 미얀마 사업, 이게 대우 거죠. 지금 회수율이 5%밖에 안 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대우가 그 옆에 A3나 A7 광고를 해서 재투자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투자율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뭐냐면은 어떤 프로젝트로 회수율이라는 그런 단위를 갖고서 평가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보고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이게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것이 수익률이 나쁘다고 해서 이게 실패한 프로젝트냐 그렇게는 볼 수가 없고 요거는 조금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요 그래프를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주개발 원유 도입률을 좀 높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쭉 올라오는데 좀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가지고 여기까지는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탐사를 안 하고 사업을 안 하면 뭐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앞으로 가야 이제 한 2022년 되면 한 25% 정도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석유 개발이라는 사업은 앞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으로 평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일 앤 가스 인더스트리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컨벤셔널이 있고 하나는 언컨벤셔널이 있고 컨벤셔널한 거는 뭐 오일 앤 가스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국내에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언컨벤셔널은 뭐 여기 쭉 써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석유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케이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좀 이렇게 대별해서 말씀드리면은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메스틱 퍼스트입니다. 국내에서 먼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체 기술로서 운영권으로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언컨벤셔널은 딥 베이슨 가스 쪽으로 소위 여기 써 있는 딥 베이슨 가스 쪽으로 주로 그동안 많이 해왔고요.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좀 실패한 모델로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제 좀 속한 편인데요. 우리나라는 도메스틱에는 전혀 투자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합니다. 대부분 그 오버시로 가고 오퍼레이터십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파트너. 그러니까 이게 석유 회사가 아니고 일종의 그 투자 회사로 평가가 될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언컨벤셔널을 뭐 다른 건 많은데 유독 가스 하이드레이트에다가 투자를 아주 많이 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게 이제 일본 모델이고요. 요게 이제 중국 모델인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국 쪽하고보다는 일본 쪽으로 좀 상당히 많이 이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석유 개발 사업이 그럼 과연 성공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를 계속 답습하느니 오히려 이쪽 중국 모델을 좀 쫓아가가지고 도메스틱에다가 투자를 해갖고 우리가 오퍼레이터에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술 역량을 좀 키우고 그다음에 이런 그 언컨벤셔널 것들은 요 다른 언컨벤셔널을 좀 집중 투자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동해가스전이죠. 약 230 BCF 정도 되는데 요게 지금 말씀드리면은 한 13억 불 정도 투자, 13억 5천 불 정도, 5천만 불 정도 투자를 하고 한 17억 5천만 불 정도를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4억 불 정도의 요 조그만 동해 가스전이 우리한테 4억 불 정도를 갖다 줬죠.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하면 한 4,40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건 그냥 매스매티컬한 그 산수적인 계산이고요. KDI 보고서에 보면 경제 유발 효과 합쳐갖고 약 한 요 조그만 게 2조 2천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근해에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 건 좀 어폐가 있지만은 한 뭐 20-30개 정도가 있어요. 비슷비슷한 규모가. 지금 이것도 하나의 그런 포텐셜이 있는 그런 걸 보여드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국내 대륙붕의 과거에 그 대기업 그 메이저급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실패한 이유가 이런 소규모 유전을 개발을 안 하려고 하고 대규모만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탐사가 제대로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작은 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런 것들을 한 10개 정도만 찾아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면은 경제 유발 효과도 뭐 하나가 2조 정도 되니까 10개면 20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단순한 산수고
또 그거 한 100조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그런 큰 경제적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우리 기술진들이 양질의 기술 인력을 키울 수 있고 오퍼레이터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과 같이 해외에 나가서 전 세계를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술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low production capacity하고 human resource, technical skill이 부족한 게 우리의 원인입니다. 이거는 어제 오늘 우리가 알았던 게 아니고 거의 30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domestic offshore를 먼저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역량을 키우고 그래서 기초 역량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라든가 이런 회사 중에서 좀 키플레이어를 좀 키워가지고 세계로 나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시스템을 좀 강화시키면은 해외 자원 개발 활성화 및 성공률 증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